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후 김민아 칼럼니스트.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코로나19 감염은 없었습니다. 네. 가능성이 약간 제가 가는 데마다 확진자가 발생하더라고요. YTN도 발생하고 네, 뭐 YTN도 SBS도 최근에 나오고 뭐. 됐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검사도 한 번은 받았는데 예. 네, 음성이 나왔고 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한 번 잘못하면 하여튼 이 방송가에 잘못하면 슈퍼 전파자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가지고 네,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님도 특히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매주 뵙죠. 그러게 말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불안하긴 한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김민아 평론가와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인물 누군가요? 리덩우이 전 대만 총통인데요. 예. 대만 민주주의의 아버지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는데 사실상 오늘날의 대만의 어떤 정치 구도를 만든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타이베이에서 6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97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네. 이 추모식이 이제 그 19일 날 열리는데 어느 나라에 누가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는지 그것이 이제 관심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까지 쭉 나왔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미국이 누군가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경제 담당 차관을 추모식에 보내기로 했는데 대만과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줘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리덩우이 전 총통은 중국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인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고위 간부가 이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민감한 문제인 거고요. 더군다나 이 자리를 미중무역 협상의 어떤 압박용 카드로까지 쓰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좀 쉽게 넘기기가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미국은 미국 뉴욕에 리덩우이 전 총통의 공개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게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라 미국이 뭔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까지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리덩후이 전 총통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이제 이 대만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 타이완성은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할양대선이 식민지화된 이후에 일제 패망 직후인 1945년 10월에 이제 중화민국의 반환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완 수복 당시에 본토에서 이제 그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미 이제 타이완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봉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2.28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원래 타이완섬에 살고 있던 본성인 그리고 이주해온 외성인 사이에 뿌리 깊은 앙금이 생겼고 이때부터 계엄령이 선포가 됐던 그런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리고 1949년에 이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 의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에 의해서 이 타이완섬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오늘날의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리덩우이는 이 일본 제국 시절에 타이완에서 태어나서 교토대로 유학을 간 후에 징집이 돼서 학도병으로 일본 육군 소위를 이제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대만에 귀국을 해서 공부를 계속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석박사를 마치고 다시 귀국을 해서 이 국립 타이완대학 농경제학 교수로 일을 했는데요. 이 직후인 1971년에 농업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이 장진거 당시 행정원장에 의해서 국민당에 영임이 되면서 사실상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리덩후이라는 인물이 결정적으로 정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게 바로 장진거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군가요? 이 장제스의 장남인데요. 젊었을 때는 소련으로 유학을 가서 좀 방황을 좀 했는데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장제스를 도와서 국민당 정권의 초기 기틀을 놓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네. 이 장제스가 병으로 사실상 통치에서 물러나다시피 한 1972년부터는 이 행정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는데요. 이후에 1978년에 간선제로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이 1988년 사망할 때까지 이 총통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장진거가 총통을 맡을 때까지도 대만의 계엄령 이것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국민당 일당 독재 체제로 계속 이제 통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원직은 또 종신직이었고 이 국회의원이 사망할 경우에만 이 어떤 간접 선거를 실시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좀 이게 운영이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장진거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비주류 역할을 했던 본성인들의 어떤 차별을 철폐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추가 선출 의석 이런 것들을 늘리는 이런 개혁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또 국민당의 요직에 이제 본성인 출신들을 상당수 영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뭐랄까요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리덩우이도 본성인으로서 이 과정에서 장진거에게 발탁이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덩후이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역할도 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장진거가 영입한 이후에 리덩우이는 실제로 1978년에 타이페이 시장, 1981년에는 타이완성 주석 등을 거쳐서 1984년에는 이 부통령에 취임하는 등의 정치적 중량감을 이제 키워왔는데요. 장진거는 이 시기에 또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창당을 용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진보당은 어떤 처음에 시초가 된 사건이 1979년 12월 메이리다오 사건이라는 건데요. 네. 이 메이리다오라는 잡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다가 무력으로 진압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1986년 9월 달에 이 타이베이의 그랜드 호텔에 모여서 그동안 이제 이 국민당 일당 독재에 이제 좀 반대하는 의미로 민주진보당을 창당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대만의 법으로는 불법이었는데 이때 장진거 총통은 진압이라든지 뭐 별다른 대책을 지시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1987년 7월 달에 계엄령을 해제를 하면서 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1988년 1월에 장진거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총통 대행을 이어서 맡았던 게 바로 이 리덩후이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뭐 대행을 맡긴 했습니다만 비주류 출신이라는 뭐 속된 말로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덩후이는 본성인인 건데 네. 국민당의 주류는 그저 이때까지도 중국 본토에서 당시에 건너왔던 외성인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제를 하면서 리덩후이를 좀 계속 총통직을 못 맡게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총통 대행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당내에 이제 좀 본성인 출신 인물들을 더 충원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을 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지만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리덩후이는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개혁적 색채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류의 일부를 좀 설득을 해서 타협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치들을 같이 시도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이제 키우게 됐고 네. 그 덕분에 1990년에 간선제로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 어떤 대행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통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이제 본인 세력도 키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뭔가 본인이 원하던 개혁들을 그럼 추진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1991년에 민주진보당과 그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지도자 등이 요구한 이 개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도 국공내전 시기에 장제스가 만든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이 민주주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건데 이걸 이제 큰 틀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리덩후이는 그때까지 종신직이었던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 국회의원 종신제를 폐기를 했고요. 1994년에는 임명직이던 타이완 성장, 타이베이 시장, 가오슝 시장을 선출직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을 했고요. 또 같은 시기 총통 직선제를 도입하는 개헌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228 사건에 대해서 책임 인정 그리고 사과, 진상조사 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계속했는데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996년에 최초의 직선제 총통 선거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이때는 중국이 이 리덩후이가 계속 이렇게 개혁을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 삼선 저지를 위해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까지 하는 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통 선거 결과는 리덩후이가 과반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이런 결과였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이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당연히 뭐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리덩후이는 이전인 1991년부터 양안 관계는 두 개의 동등한 정치 실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1992년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이 구의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삼선 이후인 1999년에는 본격적으로 대만 독립론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 5월 달에 중국을 중국 내륙과 해안 지역, 티벳, 위구르, 몽고, 만주, 대만 등 7개로 나눠야 된다라는 이 중국 7분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양안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양국론을 주장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모로 논란의 이제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리덩우이 전 총통을 대만 독립 세력의 수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리덩우이는 2000년 총통 선거에 자기 당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 대만 독립 세력을 후원해 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지지했던 건가요? 2000년 당시 총통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네. 국민당 후보는 리덩우이의 측근이었던 렌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파로서 리덩우이에 협조해 왔지만 그때까지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자기가 이제 총통 후보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숭추이가 이 렌잔이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탈당을 하면서 국민당 표가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 덕분에 야당인 민주진보당의 천수 이벤이 당선이 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리덩우이는 국민당 후보 렌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 국민당 표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오히려 이 리덩우이는 1994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도 인기가 없는 현직 시장을 공천을 해서 당시에 천수 이벤이 또 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정치적인 어떤 몸집을 키우는 이런 계기를 만든 이력이 있다라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신적 후계자로서 천수 이벤을 계속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천수벤이라는 인물도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 출신으로서 앞서 1980년 메이리다오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된 인물이었는데요. 네. 이후에 타이베이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정치 테러로 의심되는 이런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자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좀 이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났는데 예. 1989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1994년에는 국회의원 출마 후에 타이베이 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또 당선이 되면서 중요 인물이 이제 되게 되는 건데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고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런 독립론을 주장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것은 결국 리덩우이 전 총통도 대만 독립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까지 대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만 독립에 대한 주장은 국민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2001년에 국민당 내 리덩우이 파벌이 아예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당을 새로 만들고 리덩우이 자신도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국민당은 이걸 문제 삼아서 이 같은 해 9월 달에 리덩우이에 대한 제명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리덩우이는 더 본격적으로 대만 독립 주장을 하면서 이 천수이벤 정권 지지 활동을 이제 이뤄나갔는데요. 다만 천수이벤 정권은 이제 마지막에는 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스캔들이 좀 심각한 수준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리덩우이는 뭐 이런 얘기를 두고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현 차이잉원 총통과도 뭐 어느 정도 인연이 있나요? 그렇죠. 총통 재임 시기에 당시 이제 학자였던 차이잉원의 어떤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사실 리덩우이 총통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양안 관계 재정립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맡기는 등의 좀 중요한 임무를 또 맡겼다라는 얘기도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통 선거에서도 차이잉원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하는 등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사망했을 때도 차이잉원 총통이 맨 먼저 이를 찾아서 좀 조의를 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친일파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친일파라고 하면 좀 미워하는 이런 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이 리덩우이 총통이 말년에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아예 야스쿠니 신사에 또 참배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이거는 뭐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지지하는 민진당조차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낼 정도였는데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그래서 리덩우이 총통에 대해서 되게 언론의 관심이 높았고 이번에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인데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본이 사실은 모범적인 식민지 운영 사례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대만을 온건하게 통치한 영향이 첫 번째로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만 국민들 사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리덩우이 총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좀 대적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어떤 정치적 후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좀 이런 과도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계산을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요. 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결국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일제의 어떤 여러 가지 만행에 대해서 동조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로서는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만의 미스터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리덩후이 전 총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